나무의 영양을 듬뿍 먹고 탐스럽게 자란 자연의 선물 표고버섯. 코끝을 자극하는 그윽한 향기와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표고버섯은 예로부터 송이, 능이와 더불어 3대 버섯으로 손꼽혀왔으며 조선시대 왕에게도 진상했던 귀한 음식이다. 또한 항암 물질을 비롯해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웰빙 식재료로 주목받아 왔는데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산에서 나는 보약 표고버섯과 함께한다.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매우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 밀도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표고버섯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셀레늄은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 예방뿐만 아니라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효능을 나타냅니다. 잘 먹으면 보약 못지않은 효능을 발휘하는 표고버섯 요리 첫 번째는 고기와 갖가지 채소를 넣고 만든 표고버섯 고기 잡채. 이어서 얇고 투명한 피 속에 두부와 채소, 표고버섯이 다채로운 맛의 조화를 이루는 표고버섯 딤섬도 만들어보자. 버섯을 순위를 따지면은 탑5 안에 드는 버섯이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영양 좋고 맛 좋은 표고버섯. 오늘은 그 표고버섯을 이용해서 표고버섯 고기 잡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렌틴한 성분은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작용을 해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10대 항암식품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표고버섯 고기 잡채. 먼저 표고버섯을 손질해주는데 기둥의 끝부분은 가위로 자르고 갓과 기둥을 분리해준다. 이어서 갓과 기둥 모두 끓는 물에 넣고 센 불에서 1분 정도 데친 후 찬물에 담가 식혀준 다음 물기를 없애주는데 이렇게 하면 버섯의 식감이 더욱 쫄깃해지고 간도 잘 배어든다. 네, 표고버섯 꼭지 부분에 스티로폴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 스티로폴이 환경 호르몬이 작용하기 때문에 꼭지 부분을 꼭 절단하시고 요리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데친 버섯은 길게 채를 썰고 기둥도 가늘게 찢어놓자. 이어서 양파와 당근, 홍고추, 쪽파, 돼지고기도 길게 채를 썰어 준비한다. 표고버섯과 돼지고기는 설탕과 간장, 다진 마늘,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밑간을 해준다. 썰어놓은 양파와 당근에도 소금을 살짝 뿌려 절인 후 물기를 제거해주는데 이렇게 하면 채소의 수분이 빠지면서 아삭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다. 표고버섯과 고기는요, 밑간을 해서 간이 안으로 잘 배어들게끔 해주고요. 양파와 당근은 소금을 쳐서 수분을 좀 제거시켜야만이 좀 식감이 좋은 잡채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진 마늘과 설탕, 굴소스, 후추, 참기름, 통깨를 넣고 잘 저어가며 양념장을 만든다. 이어서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돼지고기와 표고버섯, 양파, 당근을 각각 따로 볶아 준비한다. 그리고 볶은 재료들을 양념장에 한데 넣고 쪽파, 홍고추도 더한 후 잘 버무려준다. 이어서 팬에 식용유를 또 한 번 두르고 버무려 놓은 재료들을 팬에서 한 번 더 볶아준다. 오늘 표고버섯 고기 잡채에서요, 간을 2번 했죠. 밑간 한 번 하고 양념장 넣어서 또 버무려서 간을 했는데요. 볶으실 때 살짝 볶으시면 좋고요. 또한 고추기름 사용하시면 매콤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윤기 자르르 흐르는 재료들을 접시 위에 수북하게 덜어놓으면 표고버섯 고기 잡채 완성! 당면이 없어 더욱 풍성한 표고버섯 고기 잡채. 버섯의 은은한 향과 고기의 육즙이 고소함을 더해져 손대면 멈출 수 없는 든든한 일품 요리가 완성됐다. 표고버섯을 삶거나 아니면 마른 거 데치실 때는 그 국물 버리지 마시고요. 차로 드셔도 좋고 육수 이용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표고버섯을 이용해서 표고버섯 딤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에리다데민이라는 성분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고 혈압을 낮춰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는 표고버섯 딤섬. 먼저 가위를 이용해 표고버섯의 기둥 끝부분을 잘라내고 갓과 기둥을 분리해 놓는다. 이어서 끓는 물에 표고버섯을 넣고 데친 다음 찬물에 식힌 후 손으로 꼭 짜 물기를 없애야 한다.
물기가 있으면 표고버섯을 속재료로 썼을 때 간이 싱거워질 수 있고 딤섬이 터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네, 오늘 생표고버섯은요. 물에 데치는 이유가 수분을 많이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딤섬에 수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질척해지니까 수분을 꼭 짜서 딤섬 속재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물기를 없앤 표고버섯은 가늘게 채로 썰고 대파는 잘게 다지며 양배추와 당근도 채로 썰어 준비한다. 그런 다음 양배추와 당근은 소금에 절여준 후 물기를 제거한다. 이어서 속재료 들어갈 두부는 곱게 으깬 후 면보로 감싸주고 손으로 꼭 짜 물기를 없애준다. 이제 커다란 보울에 재료들을 넣고 속재료를 만들자. 먼저 채소와 두부를 넣고 소금, 굴소스, 참기름, 간장, 설탕, 깨, 후추 전분을 더한 후 재료들이 한 몸이 되도록 골고루 섞어준다. 오늘 딤섬 속재료는요. 다지거나 곱게 채를 썰어줘야만이 먹넘김이 좋고 또한 잘 절여준 걸 갖다가 물기를 꼭 제거해야만이 수분이 없어서 더욱 맛이 좋습니다. 이어서 딤섬 반죽도 만들자. 밀가루에 물과 소금을 넣고 반죽을 만든 후 비닐에 넣고 실온에서 숙성을 시켜주는데 이렇게 하면 식감이 더욱 쫄깃해진다. 밀가루를 뿌린 도마 위에서 반죽을 길쭉하게 만든 후 일정한 크기로 자른다. 그런 다음 밀대로 밀어 얇게 피를 만든다. 오늘은 딤섬 만두피 만들었는데요. 딤섬 만두피는 좀 얇았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있는 만두피 사용해도 좋은데요. 그 만두피는 좀 밀대로 더 밀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30분 정도 숙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딤섬을 빚을 차례. 준비한 피에 속재료를 올리고 테두리에 물기를 묻힌 다음 모양을 만들어 예쁘게 빚어준다. 빚은 딤섬은 찜기에 올린 후 13분 정도 쪄주면 표고버섯 딤섬 완성! 속이 비칠 듯 얇은 피 안에 두부와 채소 그리고 향기로운 버섯이 가득 채워진 표고버섯 딤섬. 간편하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간식이 완성됐다. 표고버섯은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에 함유된 베타글루칸 성분은 항암 작용에 탁월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표고버섯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 D는 우리 몸속에서 감염된 세포나 바이러스, 세균 등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인 T세포의 활성화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용은 체내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암세포의 전이를 지연시키고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의 식품으로 불렸을 만큼 영양의 보고로 사랑받아온 표고버섯. 활용도도 높아 생표고뿐만 아니라 말려서도 먹고 가루로도 빻아 먹으며 음식의 식재료는 물론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로도 많이 쓰이는데 추운 겨울 우리 가족의 건강은 맛 좋고 몸에 좋은 표고버섯이 책임진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식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바쁜 현대인들은 아침에 식사 대신 과일이나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빈속에 먹으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식품들이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귤은 공복에 먹으면 위 건강에 좋지가 않은데요. 귤 안에 들어있는 유기산 같은 산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속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또 감의 경우에도 공복에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변비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꼭 식후에 디저트로 드시기 바랍니다. 네, 공복에 마시는 커피도 위장기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카페인과 지방산 등 여러 가지 자극 물질이 위 점막을 공격해서 위염과 위궤양 같은 위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커피는 식사를 하고 나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 뒤에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저하될 때가 많다. 크고 작은 사건과 각종 스트레스, 갱년기 장애 등으로 겪는 우울감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하지만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과 공허, 무기력, 불면, 집중력 저하 등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지속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될 때 우울증으로 진단한다. 우울증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가벼운 기분 저하나 일시적인 우울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우울함과 기분의 저하가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우울함과 기분의 저하, 평소에 좋아했던 것들에 대한 흥미의 감소뿐만 아니라 생각의 형태나 흐름, 내용, 동기와 의욕, 관심, 수면이나 신체 활동 등의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닌 하나의 질환이며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계속 고통이 심화될 수 있고 일시적으로 호전되더라도 다시 재발할 수 있다. 또한 불면증이나 두통 등의 신체 증상을 동반할 수 있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마음의 감기, 우울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5명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얼마 전에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10여 년 동안 우울증 발병률이 2배가량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우울증,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이다라는 인식이 많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우울증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혹은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편견들, 생각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울증은 저절로 좋아지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어떻게 접근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나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나온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우울감과 우울증 같은 이야기 같기도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먼저 그 우울증에 대해서 정의부터 내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우울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울한 기분은 일생 동안 살면서 사람들은 크고 작은 사건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경험하고 누군가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상실하거나 실패하고 좌절할 때 슬프고 우울한 기분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분 상태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거나 꼭 해야 하는 게 있다면 마음을 추스리고 해야 할 일들을 잘 수행하게 되죠. 그러나 병적인 우울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우울증의 상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울한 상태도 굉장히 오래 지속되게 되고 일시적으로 기분만 저하된 상태가 아니라 생각이나 어떤 동기와 의욕, 활력, 그리고 수면을 취하고 식사를 하고 이런 신체 활동들도 저하되어 있는 이렇게 전반적인 정신 기능 상태가 저하되고 그래서 직업이나 학업, 대인관계 등의 평소에 잘 유지하던 기능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우울증의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하는지 주요 증상을 좀 설명해 주시죠. 우울증의 주요한 증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평소에 좋아하고 즐거워했었던 활동들에서 흥미가 상실되고 저하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욕이 없어서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력하게 있기도 하고 만성적인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수면은 잘 못 자서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지나치게 많이 자는 과잉 수면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식욕 또한 굉장히 저하되어서 체중이 많이 감소하는 모습도 있고 괜히 허기져가지고 계속 이것저것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식욕이 증가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억력이나 주의 집중력도 떨어져서 평소에 하던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하되게 되고요. 자살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생각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
경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스스로에 대한 가치감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떨어지며 지나친 죄책감을 가져서 이유 없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활 기능의 전반에 작용을 해서 직업이나 학업,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고요. 우울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불안, 초조감을 겪을 수도 있고 환청이나 망상까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현실감 이런 특별한 증상들로 고생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이 우울증의 주요 증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우울증 환자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사고 방식이 있을까요? 네. 우울증 이거는 굉장히 병적이고 심한 상황이어서 환자의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분들은 특징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자기 잘못이다, 자기 탓이다 하고 자기 비난을 하거나 앞으로도 영원히 어떤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온 세상이 다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울증에서는 인지삼재라고 해서 환자 자신과 그리고 미래와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전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좀 나쁜 일이 있으면은 이 나쁜 일은 계속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은 잠깐 운이 좋았을 뿐이지 다시는 이럴 일이 없다 하면서 굉장히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용이 없이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흑백 논리의 사고방식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우울 증상이 또 연령에 따라서 특징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다를까요? 네, 우울증은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이고 있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양한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짜증을 많이 내거나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중년의 경우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아지거나 죄책감 그리고 의심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절망감이나 굉장한 공허감, 허무감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다 독립하고 난 이후에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는 빈둥지 증후군이나 아니면 스트레스성에서 신체적인 증상 등을 많이 동반하게 되는 화병과 같은 우울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노인들은 굉장히 좀 모호한 신체 증상을 이렇게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잠을 잘 못 자거나 불안, 초조감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네. 네. 뭐 최근에는 이 소아청소년의 우울증도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이 소아청소년의 우울증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소아청소년의 우울증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의 경우에도 우울증을 겪는 유병률이 연구에 따라서는 0.4에서 거의 59%에 해당할 정도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죠. 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슬픈 모습을 보이거나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좀 안절부절하고 조급해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신운동성 초조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리불안이나 공포감을 심하게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즐거움이 없는 무쾌감증 혹은 절망감, 망상, 그리고 행동이나 반응들이 굉장히 느려지게 되는 정신운동성 지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은 감염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명확하게 내가 우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비슷한 아까 말씀드린 생리적인 증상들은 잘 보이지 않더라도 굉장히 기분이 예민해지고 과민해지고 행동이 과격해지고 비행이나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증상 호소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울증을 진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적대적 반항장애나 품행장애 이런 다른 질환들하고도 조심스럽게 감별을 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노년기, 이 평소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또 증상도 다양하다고 하는데 양상이 어떻게 되나요? 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정말 전형적으로 우울하다라는 호소는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자요 이러면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오셨는데 불안하고 뭔가 마음이 초조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리고 신체 증상을 호소하시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든가 소화가 안 되고
복통이나 두통, 관절 통증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울성 가성 치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우울증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평소에 기억력도 떨어졌고 뭔가 혼란스럽고 진압력 장애라 하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 사람에 대한 구별 능력이 저하됐다라고 하시면서 오는데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에는 이런 기억력 저하가 비교적 빨리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그 지속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보통 이렇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정서적인 문제가 선행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는 치매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구별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울증의 증상이기 때문에 치매하고는 치료도 다르고 그 회복에 대한 경과도 차이가 있어서 주의 깊게 평가를 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인 100명 중 5명은 평생에 한 번은 경험할 만큼 흔한 질환 중 하나인 우울증. 그러나 흔하다고 해서 치명적이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1세기 인류를 괴롭힐 질병 중 하나로 우울증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환자 스스로 우울증을 자각하는 비율은 30%에 그치고 있으며 병원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 치료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제가 요즘 너무 힘도 없고 뭘 해도 무기력하고 요새 기분도 너무 우울하고 좀 그래가지고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들이 언제부터 나타난 건가요? 제가 한 달 전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런 증상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무시거나 식사하시는 거는 좀 어떠신가요? 제가 요새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체중이 요새 한 10kg 정도 빠졌습니다. 입맛이 없어가지고. 우울증 중에서도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며 다양한 신체 정신적 증상이 동반되는 질환을 주요 우울장애라고 한다. 가족이나 직장 내 인간관계, 사회 경제적 어려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환자는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심한 우울감을 경험하고 식욕이 줄고 피로감도 심하고 잠도 잘 못 자는 상태로 굉장히 다양한 우울 증상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우울증이 생활에 영향을 심각하게 주는 경우에 주요 우울 장애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우울함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고 다른 신체적인 질환이 동반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항우울제 등의 약물 치료나 스트레스 상황의 감소, 적극적인 지지체계 마련 등의 방법으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의심될 때는 병력 청취가 우선이며 증상의 발현 시기와 유발 요인, 현재까지의 경과 등을 확인하는 정신 상태 검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의 내분비 질환과 같이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고 현재 복용 중인 약물도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자기 보고식 검사나 임상 심리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요즘 학교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학교 가기가 힘들다는 말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속 무기력해서 잠만 자고 방에서는 먹고 자고만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생겼나요? 올해 계속 스트레스를 받긴 했는데 한 달 전부터 좀 심해졌어요. 성인과 마찬가지로 소아 청소년들에게도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빈도는 성인에서만큼 흔하다. 또한 복통과 두통과 같은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 우울증을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청소년기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두드러지는 우울감의 호소 없이도 다양한 행동의 변화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무기력하게 지낸다든가 아니면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잠을 많이 자려고 하거나 식사나 간식 섭취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업 성적이 떨어지거나 학교 가는 것을 거부하는 일도 빈번하게 관찰됩니다. 이런 경우 심리검사 등도 진행할 수 있겠고 현재 환자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평가하고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울증으로 진단되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찾아주는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며 약물 치료는 15일 이상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섣불리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또한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의사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에 광선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자기장으로 뇌의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경두계 자기자극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먼저 우울증으로 인한 괴로움이나 기능 저하로 인한 손해는 매우 큽니다. 기분이 우울하고 의욕도 없고 기억력이나 집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기능이나 대인관계 등에서 큰 손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자살에 대한 사고를 동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우울증이 장기간 방치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통해 우울 증상을 호전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개인의 손실과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흔하지만 가볍지 않은 질환 우울증.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상태가 점점 악화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불완전한 정신건강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 환자의 낮은 치료 의욕 등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되는 환자들이 많은데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문의의 처방을 따른다면 우울증 또한 완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우울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우울증 중에서도 어떤 질환들이 많이 발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질환은 주요 우울장애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요 우울장애라 함은 우리가 알기에 굉장히 심한 우울증이라고 지칭할 때 해당하는 그런 질환을 의미합니다. 진단의 기준을 이제 좀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2주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진단 기준에 맞는 우울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증세가 뭐 잠깐 있다가 마는 게 아니라 거의 하루 종일 이런 모습들이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9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의 증상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루 종일 우울하거나 하루 종일 어떤 재미나 흥미가 없어진 모습이 둘 중에 하나는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아까 식욕의 변화가 있었는데 식욕의 감소나 증가가 체중의 감소나 증가로 관찰이 되고 잠을 너무 못 자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자는 과다 수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신운동성 초조 또는 지연의 행동 문제들이 관찰이 되고요. 피로감이나 활력 상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무가치감을 호소하거나 과도한 죄책감, 그럴 필요가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자책을 하는 모습들도 포함이 되고요. 사고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할 정도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자살 사고나 자살 시도를 하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주요 우울장애를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런 주요 우울장애는 한국에서 이제 평생 유병률을 연구했을 때 한 3.3에서 5.6%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자에게서 2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혼이나 별거, 사별을 한 경우,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경우, 혼자 살거나 실업 상태 등 사회적 지지 체계가 낮은 경우, 이런 경우 위험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자살 기도자의 상당수가 주요 우울장애 환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요 우울 장애에 이어서 또 다른 질환도 있을까요? 다음 질환으로 지속성 우울장애, 기분 저하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주요 우울장애는 깊은 우울함이 비교적 단기간 삶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라면 이 지속성 우울장애는 정말 매우 장기간 만성적으로 계속 고통을 주는 그런 질환입니다. 증상 자체는 우울장애와 비슷하지만 오래가는 만성적인 고통이다라는 부분이 차이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병률이 한 0.5%로 보고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성에서 흔하게 관찰이 됩니다. 이 경우는 적어도 2년 이상 하루의 대부분을 우울한 상태로 보내는 경우고 그 우울한 기간 동안에 이 다음 증상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식욕 부진, 과식, 불면, 수면의 문제, 기력의 저하 또는 피로감, 자존감의 저하, 집중력 감소, 절망감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신체적인 질환이 먼저 생기고 그로 인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질환 자체로도 우울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만성적인 질환이라든가 암, 그리고 내분비계통의 이상, 이런 질병 상태 자체가 우울한 기분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하고 뇌와 관련된 뇌질환의 영향으로 우울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우울감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울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다른 신체적인 상태로 인한 것은 아닌지 항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증상과 신체 변화에 대한 시간적인 선후 관계 등을 자세히 파악해야 되고 원인이 규명이 되는 경우에는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또 이런 우울증의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정확히 알고 치료를 해야 효과가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우울증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짚어보죠. 네, 아직까지 단일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가 되진 않고요. 다양한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다음 3가지 요인들이 가장 높은 가능성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쌍둥이 연구에서 유전장애가 함께 유전될 확률이 약 40에서 50% 정도에 해당했고 직계 가족 중에 우울증이 있는 경우 다른 가족들의 평생 유병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2~3배 정도 높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병이 일찍 발생하는 경우나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는 이런 위험성이 조금 더 높은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경생화학적인 요인으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 뇌에서 신호 전달을 담당해주는 이런 물질들이 이상이 있다라는 이론도 있고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관련된 이런 내부 장기들의 신경 호르몬 관련 이상이 또 그 원인으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뇌 기능 혹은 뇌 감정을 처리하는 변형계 등 뇌 구조 자체에 이상이 있다라는 이런 이론들도 우울증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사회적인 요인도 중요해서 스트레스 상황이나 개인의 성격 특성, 인지 행동적 이론, 그리고 부실한 사회적 지지 체계들이 이런 것도 우울증의 발생에 기여한다고 보여집니다. 즉 유전적으로 취약한 경우에 신경생화학적인 이상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때 스트레스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 부과된다면 더 심한 우울함을 겪게 되는 것처럼 이런 3가지 요인들이 모두 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우울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렇게 우울증의 원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우울증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우울증의 진단 과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그 자세한 병력을 청취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시행되는 정신상태 검사를 통해서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유발 요인들이 추정이 되는지 현재까지의 경과나 치료 과정을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혹시 다른 기분 사파, 조증이나 경조증 같은 건 없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울 증상을 동반할 수 있는 다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도 확인해야 하므로 호르몬 검사나 뇌파나 뇌 MRI 검사,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필요하면 자기보고식 검사 혹은 임상심리 검사라는 객관적인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치료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치료를 복합적으로 시행했을 때에 더욱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우울 증상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 편입니다. 네, 약물 치료에 있어서도 보통 우리가 항우울제라고 하는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약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특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민감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치료를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정신치료나 심리사회적 치료,
뭐 일반적인 상담 치료나 면담 치료 이런 부분들도 보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경련 치료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뇌의 전위를 모두 유발해서 이제 뇌의 활성을 조절하고자 하는 방법인데 이런 치료 또한 유용성이나 안정성이 확인이 된 치료 방법이고요. 외래에서 치료 진행하기에는 이제 경두계 자기 자극술이라고 해서 특정 뇌 부위에 정기적 자기장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뇌 활성을 조절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부뇌 자극술이나 미주신경 자극술은 좀 수술적인 요법들이기는 한데요. 뇌의 특정 부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극을 제공하는 거고요. 광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 자극을 이용해서 일주기 리듬, 사람의 아침에 해가 뜨면 그리고 해가 지면 돌아가는 하루의 리듬을 변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우울 증상을 개선하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경두계 자기 자극법 치료 기구입니다. 그래서 의자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뇌의 특정한 부위에 여기 보시면은 자기장을 유발하는 장치가 있어서 여기에서 특정 자극을 주게 되고 그러면 뇌의 활성도가 변하고 그것이 우울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광원이죠. 특정 파장의 특정 조도를 가지고 있는 광원을 일정한 시간에 작용해서 일주기 리듬을 교정하려는 이런 치료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료를 받는 동안 우울증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통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호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사실 우울 증세가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식욕과 수면이 좀 돌아오는 기간이 한 1, 2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이후에 좀 활력이 개선되고 기분 증상의 이제 주요한 증상들은 한 3, 4주 이상 경과해야 호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원래의 컨디션을 좀 회복하려면은 적어도 한두 달 이상 치료를 유지했을 때에 보편적으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 재발도 잦고 약을 함부로 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예, 실제로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우울증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데 좀 좋아질 수는 있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원래만큼 다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하는데 치료를 열심히 해도 재발이 상당히 흔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증세가 좋아질 확률도 약 40%지만 2년 이후에 다시 또 재발을 경험한 확률도 25에서 40%까지 되기 때문에 이 치료는 급성기 증상으로 호전하고 재발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전체적인 치료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금 장기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특히 우울증 기간이 길었다든가 평소에 재발을 경험하신 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지지적인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주변 환경을 좀 안락하게 유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우울증 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극단적인 선택,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인데요. 이런 위기 상황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마 우울증의 경과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울장애 환자의 약 15%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비율은 일반 인구의 30배에 해당합니다. 사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울 증상 중에서도 자살 사고가 많이 있거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외래에서의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라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가족들의 역할도 클 것 같은데 우울증이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필요할지 이 점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환자분께서 하셨으면 하는 것과 가족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 본인은 이제 치료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약물 복용을 추천드려도 잘 하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있고 좀 이렇게 거부감을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약은 정말 개별적으로 본인에게 잘 맞춰서 처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약물 복용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괴로움을 그냥 계속 견디려고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스트레스를 참고만 있으면 누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나누고 도움을 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은 물론 필요하겠죠.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이런 모습들도 필요하고 또 누군가 함께 지내려고 하시는 노력도 환자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분들께는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타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증상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자분들께서 어렵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기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충분한 공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사실 섣불리 충고를 하는 것은 좀 지양하시는 게 맞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괴로움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이 충고가 충고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곁에 있어 주시는 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해주시는 거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듣게 되시거나 알게 되시면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주신다면 환자분의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울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울증은 심각한 상황을 겪은 사람만 걸리는 거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이거는 X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아주 특별한 일을 겪거나 아주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만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인 일상의 작은 스트레스도 여러 가지가 중첩되면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드물지만 승진이나 성공 이런 거 같이 좀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그런 변화로도 우울감이 유발되고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일수록 우울증에 약하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거는 X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내성적인 성격 이렇게 제가 또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직까지 연구에서 어떤 특정한 한 성격의 유형이 우울증의 요인이다라고 이렇게까지 개발이 되진 않았고 다만 여러 가지 성격 특성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울증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인관계에 좀 민감한 사람들, 그리고 불안정한 애착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좀 강박적이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에 좀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의 우울증의 위험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요. 자, 우울증은 햇빛이 부족한 겨울에 더 많이 발생한다. 이건 OX 중에 어느 걸까요? 네, 이건 O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일조량이 적어지는 가을, 겨울 정도의 우울감을 이제 우울한 기분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우울증을 경험하시는 경우에도 특정한 계절에 좀 더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을이나 겨울에 그런 호소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일조량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여름이나 다른 계절에 더 심해지는 우울증도 있기 때문에 우울증 자체가 단 한 계절에만 국한돼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우울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울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진짜 우울증일까요? 네, 저도 살짝 찔리긴 했는데 평소에 나 우울해. 네.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달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정말 우울감으로 이렇게 우울증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게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지속되는 경우와 또 이제 지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이제 조금 다르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가장 크게 차이가 있는 점은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제 우울하지만 오늘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진행하고 네. 가정 생활도 잘 하실 수 있고 네. 대인 관계도 유지하실 수가 있다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우울감이 일시적이고 정상적으로도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하는 것처럼 그런 정상적인 감정들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네. 근데 진짜 우울증의 우울함이라 하면은 중요한 일들도 할 수가 없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꼼짝할 수가 없어서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속 우울한 경우에 이게 우울증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스트레스든지 어떤 상태든지 건강이 관리되지 않으면 건강은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뭔가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소진되어 간다. 그러면 거기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 좀 점검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사춘기와 우울증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건가요? 사실 청소년층에서는 또 사춘기라는 복병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예. 사춘기라는 게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애들이 아이에서 성인 어른으로 이제 변화하는 시기에 몸도 크고 생각도 크고 마음도 크는데 완전히 다 성인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네, 좀 혼란스러워 보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그 시기에 아이들은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모습들이 또 부모님께서 보셨을 때 좀 예민해 보이기도 하고 까칠해 보이기도 하고 옛날과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죠.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도 학교도 가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기에 좋은 일이다, 하고 싶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잘 하고 자신의 기능을 유지한다면 우리가 다 너무 앞서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도 병적인 우울증 증상을 경험한다면 학교도 정말 잘 나가지 못하고 친구 관계도 굉장히 좀 위축이 돼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 잘 만나던 관계도 좀 단절이 되는 등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좀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건강 플러스 우울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신건강의학과 이나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우울감과 우울증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울증이라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울증이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거나 주변 시선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울증은 적절한 전문가의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치료만 있다면 그 전에 이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병입니다. 본인의 의지 그리고 가족들 주변의 따뜻한 관심이 필수적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